영국 옥스퍼드 교수의 단 한마디에 강연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선진국 중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출산율, 자살률, 노인 빈곤, 그래프가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한 한국인 청년이 물었습니다. 1950년, 1997년, 2008년. 우린 언제 무너졌어야 했습니까? 25년 경력의 학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발견한 대한민국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출산율 0.72, 자살률 OECD 1위, 노인빈곤 40%. 2025년 봄 영국 옥스퍼드 국제위기 포럼. 강연장에는 3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정책 관계자들이요. 나는 단상에 올라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단 4글자. 대한민국. 순간 강연장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나를 향했죠. 왜 하필 한국이냐는 눈빛들이었어요. 나는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진국 중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강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이름은 리처드 콜린스. 25년간 국가 붕괴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나는 많은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징후는 항상 비슷했죠. 그래서 나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출산율 그래프. 선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0.72입니다. 인구 유지선의 3분의 1 수준이죠. 객석 누군가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자살률, 청년 실업률, 가계부채, 노인빈곤율. 그래프가 화면을 채울 때마다 객석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국가가 무너질 때 징후는 늘 비슷합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그 징후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죠. 일본은 버틸 자본이 있습니다. 중국은 규모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내수는 취약하고 수출에 의존합니다. 게다가 북한이라는 지정학 리스크까지 안고 있죠.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수식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제 모델에 한국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어떤 변수를 조정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빨간 선이 2030년대 중반을 가리켰습니다. 붕괴 확률 85% 이상. 한국은 이 시점 이전의 구조적 붕괴 구간에 진입합니다. 강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선고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객석 중간에서 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또렷한 눈빛. 한국인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하시죠? 그는 자리에 앉은 채로 물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연장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가 언제 무너졌어야 합니까? 나는 순간 멈췄습니다. 강연장이 술렁였죠. 나는 입을 열었어요. 그건 각 시기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요. 그 말씀 1950년에도 하셨을 겁니다. 강연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1997년에도요. 2008년에도요. 내 손이 연단을 잡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문장을 던졌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여기 앉아 있습니다. 30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대답해야 했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25년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950년, 1997년, 2008년. 세 개의 숫자가 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학계는 그때도 같은 예측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무너진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강연장에 한국인이 앉아서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입을 열었습니다. 각 시기마다 조건이 달랐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1950년은 전쟁이었고 1997년은 외환위기였으며.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느꼈죠. 객석 여기저기서 고개가 갸우뚱거렸습니다. 몇몇 교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청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죠. 그건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증언이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남은 내용을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형식적인 박수가 나왔죠. 하지만 처음과는 달랐어요. 무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연장을 빠져나오는 길, 내 귓속에는 그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언제 무너졌어야 합니까? 택시를 타고도 호텔방에 들어와서도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화면에는 한국 붕괴 예측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출산율 0.72, 자살률 1위. 숫자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질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잘못 본 건 아닐까요? 내 모델이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옥스퍼드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내 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확신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금이 아니었어요. 깊은 균열이었죠. 다음 날 아침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있었죠. 언제 무너졌어야 합니까? 밤새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1950년, 1997년, 2008년. 세 개의 숫자가 내 뇌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내가 작성한 한국 붕괴 예측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완성한 논문이었죠. 나는 그걸 펼쳤습니다. 출산율, 자살률, 빈곤율, 고령화, 수출 의존도. 숫자는 여전히 차갑고 완벽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답이 아니라 질문처럼 느껴졌죠. 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현대사 자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던진 첫 번째 숫자를 찾았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화면에 뜬 기록은 처참했습니다. 국토 80% 파괴. 인명피해 300만. 1인당 GDP 67달러.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죠.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형적 붕괴 조건. 생산설비 파괴, 인적자원 손실, 자본 전무. 내 모델대로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그랬어야 했어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수출 급증. 폐허에서 30년 만에 중진국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다음은 1997년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자료를 열자마자 숫자들이 쏟아졌죠. 국가부도 직전. 외환 보유고 39억 달러. 대량 실업. 기업 연쇄 붕괴. 당시 서구 언론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경제 회생 불가능. 내 모델도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겁니다. 시스템 붕괴. 금융 마비. 신뢰 상실. 여기서도 끝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살아남았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구조조정. 2년 만에 IMF 조기 상환.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2년이요? 불가능합니다. 내 모델에는 없는 변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 환율 폭등. 수출 급락.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였죠.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당시 예측 보고서들을 찾아봤어요. 대부분이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2009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죠. 나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3번. 3번 모두 내 모델은 붕괴를 예측했을 겁니다. 3번 모두 현실은 생존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패턴이죠. 바로 그때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료 교수 제임스였어요. 그는 어제 강연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리처드, 어제 그 한국 학생 질문 때문에 꽤 당황한 것 같던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질문 하나에 흔들렸나? 25년 경력이 무색하군. 한국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미국 지원도 있었고 냉전 구도에서 이득도 봤지. 특별할 건 없어. 나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3번 모두 운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그건 운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제임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네 이론을 뒤집는 건 자네 경력을 뒤집는 거야. 조심하게.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건 25년 연구를 부정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실을 봤으니까요. 나는 노트맨 위에 크게 적었습니다. 왜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는가?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질문이 바뀌자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심했죠. 운이면 패턴이 될 수 없습니다. 패턴이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현대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950년부터 2008년까지 60년은 짧았어요. 생존 본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더 과거로, 더 아래로,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죠. 그곳에 답이 있을 겁니다. 나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기로 했어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단위로. 현대사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생존 본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축적된 무언가였죠. 책상 위에 자료가 쌓여갔습니다.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외국 학자들의 연구서. 나는 한국사를 사건이 아니라 반응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무너질 때 무엇이 무너졌는가가 아니라 무너져야 할 때 무엇이 끝까지 안 무너졌는가를 찾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한 단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몽골. 나는 그 부분을 천천히 읽었어요. 13세기 몽골 제국. 유라시아를 짓밟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무너졌죠. 러시아, 중동, 중국까지. 저항은 짧았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나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몽골군 침입, 1231년.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고려, 40년 항전. 나는 다시 읽었습니다. 40년. 1231년부터 1270년까지. 거의 반세기였죠.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40년이요? 몽골은 유럽까지 쓸어버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반도 국가가 40년을 버텼다고요?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고려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어요. 섬으로 들어간 겁니다. 육지는 유린당했지만 정부는 무너지지 않았죠. 40년 동안 사람들은 항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병이 일어났고 백성들이 싸웠고 왕조는 버텼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하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닙니다. 고려는 몽골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강화를 맺었죠.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때 다음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만대장경. 나는 처음엔 넘어가려 했어요. 불교 경전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작 시기를 보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1236년부터 1251년. 나는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몽골 침략이 1231년. 팔만대장경 제작 시작이 1236년. 전쟁 중이었어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요?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16년 작업. 8만여 장의 목판. 오탈자가 거의 없는 완벽한 작업. 전쟁 중에. 나는 책을 덮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한데 왜 목판을 깎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글자를 새깁니까? 하지만 자료를 읽을수록 다른 게 보였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었어요. 기도도 아니었죠. 8만 장. 16년. 집단 작업. 전쟁 한복판에서.
선언입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몽골이 육지를 짓밟아도 수도가 섬으로 쫓겨가도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판에 글자를 새기면서요. 죽어가면서도 다음을 만들고 있었어요. 나는 일어나 도서관을 걸었습니다. 책장 사이를 지나면서 생각했죠. 서구에서 국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도망가거나 항복해요. 하지만 이 기록 속에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전쟁 중에도 집단 작업을 했어요. 16년 동안 8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옥스퍼드의 오후는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은 1000년 전 한반도에 가 있었습니다. 40년 버팀. 전쟁 중 8만 대장경.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패턴이죠. 내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국가의 생존은 시스템만이 아니다. 사라지지 않겠다는 집단의 의지도 있다. 나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생기기 시작했죠. 나는 도서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다음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정부가 무너져도 국민이 일어나는 경우를 찾아야 한다. 왕이 도망친 전쟁. 임진왜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새 자료를 꺼냈습니다. 1592년. 일본 침략. 이번에는 뭘 발견하게 될까요? 나는 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나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정부가 무너졌던 전쟁을 골랐어요. 내 모델의 핵심은 이것이었으니까요. 정부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첫 페이지부터 기록은 처참했습니다. 1592년 4월 일본군 침입. 부산 함락. 그 다음은 더 빨랐어요. 동래, 상주, 충주. 보름 만에 한양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숫자를 확인했죠. 보름이요? 유례없는 속도였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조, 한양 탈출. 왕이 도망쳤어요.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전형적 붕괴 조건. 지휘체계 붕괴, 수도 상실, 공포 확산. 이번엔 끝입니다. 내 모델로는 명확했죠. 정규군은 와해됐습니다. 조총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어요. 왕은 의주로 도망갔고 신하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자료를 넘기며 생각했죠. 여기서 끝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사라졌는데 국가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의병. 나는 그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의병. 의로운 군대. 하지만 이상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는 도망갔습니다. 명령 체계는 무너졌죠. 그런데 군대가 생겼다고요?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경상도에서 곽재우. 전라도에서 김천일. 충청도에서 조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병이 일어났어요. 나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동시다발이라고요? 구성원을 확인했습니다. 농민, 승려, 선비. 나는 숨을 삼켰어요. 직업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죠. 낫, 몽둥이, 화승총 몇 자루.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싸웁니까?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명령이 없었어요. 왕이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조직한 것도 아니었죠.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각자 고향에서, 각자 판단으로. 스스로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이건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내 모델에서 국가가 무너지면 개인은 흩어집니다. 도망가거나 항복하거나. 그게 합리적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이 기록에서는 반대였습니다. 국가가 무너질수록 개인이 모였어요.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의병의 전투 기록이 나왔죠. 진주성, 행주산성, 한산도. 승리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한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시켰느냐고 물으니 나라가 위태로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나라가 위태로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길 확률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낯을 들었습니다. 나는 책을 덮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머릿속에 서구 정치학의 정의가 떠올랐습니다. 국가란 지배기구다. 정부, 군대, 법. 기구가 무너지면 국가도 끝이다. 나는 25년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병은 그 정의를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기구가 무너졌는데 국가가 살아있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사람들이 국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국가가 됐다고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서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에서 국가는 제도만이 아니다. 국민도 국가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 25년 연구를 부정하는 문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이 명확했어요. 왕은 도망갔습니다. 정부는 무너졌죠. 군대는 와해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계속됐어요. 누가 싸웠습니까? 국민이 싸웠습니다. 명령도 없이, 보상도 없이.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은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했죠.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는요? 지도에서 지워졌을 때는요? 일제강점기가 떠올랐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 국가가 법적으로 소멸한 시기였죠. 정부도 없고 군대도 없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내 모델로는 완벽한 붕괴였어요. 그때도 이 패턴이 작동했을까요? 나는 새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록. 손이 떨렸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1910년. 자료를 펼치는 순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일병합조약. 조선은 이날부터 국가가 아니었어요. 정부 해체, 왕조 소멸, 법적 지위 상실.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국가 붕괴의 최종 형태. 내 모델로는 여기가 끝이었죠.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일본의 정책들이 나열됐어요. 언어 말살, 창씨 개명, 역사 왜곡. 하나하나가 체계적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지우려 한 겁니다. 이름을, 말을, 기억을. 1919년 3월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31운동. 나는 날짜를 확인했어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 그 다음 문장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전국 동시다발 확산.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서울, 평양, 대구, 부산, 광주. 도시뿐이 아니었어요. 농촌, 어촌, 산촌. 전국이었습니다. 국가가 없는데요? 정부가 없는데 어떻게 동시다발입니까? 더 놀라운 건 태극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지도에서 지워진 나라의 깃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가 만든 게 아니었죠. 사람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천에 그렸어요. 종이에 그렸습니다. 만세 소리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 이미 사라진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참여 인원을 확인했습니다. 약 200만 명. 당시 인구가 1700만 정도였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 12%요? 나는 의자에 기댔어요. 비율이 중요했습니다. 인구의 12%가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왔어요. 명령도 없이, 보상도 없이, 승산도 없이.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나는 말했죠. 본능입니다. 일본의 대응 기록을 읽었습니다. 발포, 체포, 고문. 사망자 7,500명, 부상자 1만 6천명. 숫자가 끔찍했어요. 하지만 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 계속됐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어요. 정부도 없었죠. 그런데 200만이 일어났습니다.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선어학회 사건. 1942년. 나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글 사전 편찬. 일제는 이걸 독립운동으로 간주했어요. 학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고문했죠. 그중 몇 명은 옥사했습니다. 사전 때문에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을수록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전이 아니었어요. 언어를 지키는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어를 금지했죠. 하지만 학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단어를 모았어요. 문법을 정리했습니다. 원고를 숨겼죠. 해방 후 그 원고가 발견됐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한글 대사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책을 덮었죠. 펜으로 싸운 전쟁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1운동, 조선어학회, 독립운동가들.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은 영토를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영토는 이미 빼앗겼으니까요. 그들이 지킨 건 언어였습니다. 기억이었죠.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정의를 적었어요. 서구식 정의는 이렇습니다. 국가는 정부와 제도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가는 언어와 기억과 공동체다. 국가를 파괴할 수는 있어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영토를 빼앗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나라는 지울 수 없습니다. 200만 명이 거리로 나온 이유였죠. 학자들이 사전을 만들다 죽은 이유였습니다. 나는 일어나 도서관을 걸었습니다. 이제 패턴이 선명했어요. 몽골 침략 때 40년을 버텼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이 일어났죠. 일제강점기 때 만세가 터졌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이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했습니다. 현대의 위기에서도 이 본능이 작동했을까요? 1950년 전쟁, 1997년 IMF. 내가 이미 본 숫자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새로운 질문으로. 나는 다시 현대사로 돌아왔습니다. 1000년 전 패턴을 확인했죠.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과거의 본능이 현대에서도 작동했을까? 나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기록은 여전히 처참했습니다. 국토 파괴, 인명피해, 최빈국 수준. 하지만 이번엔 다른 걸 찾았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흥남철수 기록이 나왔습니다. 1950년 12월. 메러디스 빅토리호. 화물선 한 척. 설계 인원 60명. 그런데 실제 탑승 인원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1만 4천 명. 나는 다시 읽었습니다. 1만 4천 명이요? 화물선이었습니다. 객실도 없었어요. 난방도 없었죠. 12월의 바다였습니다. 자료를 더 찾았어요. 사람들은 갑판에 섰습니다. 화물칸에 들어갔어요. 서로 껴안고 버텼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추위에 떨었지만 아무도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나는 말했어요. 생존 본능입니다. 그 숫자 속에는 버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집단으로 구출하고 집단으로 살아남는. 다음은 1997년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나는 이번엔 국민 반응을 봤어요. 그리고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1998년 1월 시작. 전국적 확산. 정부가 명령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참여 규모를 확인했죠. 350만 명. 금 227톤. 자발적으로요? 강요도 없었습니다. 보상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금반지를 냈습니다. 금목걸이를 냈어요. 결혼 반지까지 냈죠. 한 인터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내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임진왜란의 의병이 떠올랐습니다. 나흘 든 농민들. 명령 없이 일어났죠. 1997년의 금모으기도 같았어요. 반지를 든 시민들. 명령 없이 응답했습니다. 현대판 의병입니다. 2008년을 펼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파산, 환율 폭등, 수출 급락.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죠. 하지만 자료를 읽으면서 다른 게 보였습니다. 소비 감소, 저축 증가, 허리띠 졸라매기. 정부가 지시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개인의 고통을 감수하며 국가의 회복을 기다렸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옥스퍼드의 하늘은 흐렸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은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패턴입니다. 나는 말했죠. 천년 패턴입니다. 몽골 침략 때 40년을 버텼습니다. 전쟁 중에 8만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임진왜란 때 의병이 일어났죠. 일제강점기 때 만세가 터졌습니다. 1950년 흥남에서 1만 4천 명을 태웠어요. 1997년 금반지를 모았습니다. 2008년 허리띠를 졸랐죠.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위기 때마다 자발적 희생, 명령 없는 동원, 집단 생존 본능. 이건 정책이 아닙니다. 나는 노트에 적었어요. 문화입니다. 본능입니다. 서구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개인의 합리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결혼 반지를 냅니까? 왜 1만 4천 명을 한 배에 태웁니까? 왜 전쟁 중에 경전을 만듭니까? 하지만 한국의 기록으로는 명확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 현재보다 미래, 나보다 우리. 한국은 개인의 합리성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말했어요. 공동체의 생존 논리로 움직입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료가 쌓여 있었죠. 천년의 기록, 숫자와 증언, 패턴과 본능.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책상을 떠나야 했어요. 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항공권 검색 사이트를 띄웠죠. 런던에서 서울까지. 출발일을 선택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 경력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현장으로 가는 것. 자료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나는 말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얼굴을 봐야 합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메일이 왔죠. 2주 후 서울행.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죠. 내 이론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대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한국.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직접 보겠습니다. 2주 후 나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창밖을 봤어요. 바다 위에 세워진 공항이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 내 머릿속 이미지는 그랬죠. 하지만 눈앞 풍경은 달랐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가는 길. 택시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 정돈된 도로. 질서 있는 흐름. 1950년 국토 80% 파괴.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70년 만에 이렇게 됐다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대문 형무소로 갔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형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죠.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전시실을 걸었습니다.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고문기구, 독방, 그리고 한글 원고. 나는 유리 너머로 그 원고를 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빼곡한 글씨. 손이 떨렸어요. 사전을 만들다 죽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관람객에게 물었어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말을 잃으면 나라도 잃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말로 지켰습니다. 다음은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흥남철수 전시실로 갔죠. 사진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두에 몰린 사람들, 배에 오르는 피란민들, 아기를 아는 여인들. 나는 한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1만 4천 명. 자료로 봤던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니 달랐어요. 숫자가 아니라 얼굴이었습니다. 안내판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희망이 있어서 버틴 게 아니라 버티다 보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였죠. 서구 모델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대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나는 질문했어요. 왜 한국은 3번의 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까? 경제학자가 답했습니다. 자발적 희생 문화입니다. 정치학자가 덧붙였죠. 공동체 의식입니다. 사회학자가 말했습니다. 집단적 연대 본능입니다. 세 사람이 다른 언어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때 사회학자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진짜 답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학자는 분석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나는 시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흥남철수 생존자를 만났어요.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두가 기억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죠. 울음소리, 추위, 그리고 배에 오르던 순간. 그때 우리는 살았습니다. IMF 때 근무후기에 참여했던 중소기업 사장을 만났습니다. 60대였어요. 결혼 반지를 냈습니다. 그가 말했죠. 나라가 무너지면 내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50대 직장인도 만났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랬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잃어본 사람들은 다시는 잃지 않으려 필사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세 사람의 증언이 합쳐지며 내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이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의 국가는 제도가 아니라 기억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진 생존 방식이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차들. 빌딩의 불빛. 살아 움직이는 도시. 나는 2주 전 옥스퍼드 연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나는 한국 붕괴 보고서를 쓰고 있었죠.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지웠어요. 한국은 붕괴한다. 대신 5글자를 적었습니다. 나는 틀렸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을 부정하는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이었죠. 1000년을 버텨온 본능이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한강에 불빛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졌어야 했던 순간마다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들. 버텨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들. 이 나라는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말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처드 콜린스 교수는 숫자로 한국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무너져야 했던 순간마다 무너지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 그 피와 땀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상이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는 영상 계속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